좋은 부동산은 이미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였어요. 명품 상권이나 명품 집 이런 것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요. 주위를 보면은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호재는 호되게 당하는 재앙이다.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 공부하는데 거의 700만 원 이상은 썼던 것 같아요. 임장 다니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울산, 광주 이렇게 지방 각지를 막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런 비용까지를 다 합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그 비용이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강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되게 자주 하셨거든요. 여러분, 부동산 공부하는데 들인 돈은 투자 한 번만 잘하면 그 이상 뽕을 뽑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성공적인 투자자가 아니었어서 사실 뽕을 못 뽑았어요. 그래도 그때 배운 지식들이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꽤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 열심히 강의 들었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수십, 수백억 자산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부동산으로 성공한 분들 강의를 막 차서 다니면서 성공한 투자자분들께 의미 있게 배웠던 거는 그분들의 투자 철학이었어요. 제가 들려드리는 성공한 투자 멘토들의 조언은요, 지금 막 재테크를 시작한 2030 젊은 투자자가 바로 써먹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그 부동산 관련해서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엉뚱한 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좀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성공 멘토들의 조언을 제가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강사님들에게 빙의를 해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부동산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자는 거였어요. 이거는 투자 발상을 좀 전환해야 된다는 건데요. 가격에 막 집착하지 말고 그 가치를 보자는 겁니다. 이게 현재 주택의 가격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3년 전엔 얼마였는데 지금은 너무 거품이야. 이런 말로 현재 가격을 내 잣대로 평가를 해봐야 그게 크게 도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강사님들은요,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는 했는데 부동산 본연의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강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굳이 그래서 여러 개의 부동산 물건에 막 투자하지 말고 똘똘한 한 채면 충분하다, 그렇게 막 강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말은 이건데요. 여러분, 몇 천만 원 더 저렴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강사님이 있었어요. 이거는 소탐대실 하지 말라는 거죠. 나한테 좋은 게 확실하다면 그냥 제 값을 주고 산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투자의 스타일과 좀 맞았던 부분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르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역시 똘똘한 한 채를 되게 강조하셨던 강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좋은 부동산은 이미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였어요. 명품 상권이나 명품 집 이런 것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요. 주위를 보면은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죠? 그리고 부동산 수요는 직장, 교통, 교육 이런 이점이 있는 곳으로 수렴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특히 더 꼼꼼하게 따져야 된다고 합니다. 집을 살 때 막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전세를 사는 게 더 낫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뭐 테라스 하우스나 막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좀 지방에 바다가 보이는 그런 주택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강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 주주님 그런 데는 전세로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장이나 교통이나 뭐 교육 수요가 충분히 있는 곳이 매수하기에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게 되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르는 부동산의 핵심은요, 역세권과 학군이라고 해요. 아파트 브랜드나 뭐 세대수나 연식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바로 역세권과 학군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학군보다 상업시설과의 근접성이 더 중요하고요. 목동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훨씬 더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부동산을 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렵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밑줄 쫙 그으시고, 부동산 시세 변동의 핵심은 뭐다? 돈의 유동성과 그리고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다 하는 건데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돈의 유동성은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의 변화예요. 대출 금리와 그리고 뭐 대출 정책 이런 것들이 유동성에 크게 영향을 미쳐요. 시중에 돈이 점점점 늘어나면 물가도 오르고요. 그리고 자산 가격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겠죠. 돈의 유동성과 더불어서 그리고 주택 수요와 공급량도 시세 변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수도권에 막 사람이 몰리면 수요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건설 물량이 막 늘어나면 또는 감소하면 공급량이 변할 수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막 변하는데요. 주택의 수요는 공급에 비해서는 좀 일정한 편이에요. 그래서 주택의 가격은 공급량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구 절벽이 와서 주택 수요가 준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이 과거에는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말이 요즘엔 쏙 들어갔죠. 왜냐면 태어나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인구가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사망하는 사람이 되게 적어서 오히려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가 줄 수도 있겠지만요. 인구는 5년 그리고 10년 내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그런 수익형 부동산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찔리네요.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그들은 오피스텔을 원하진 않는다는 거였어요. 나 혼자 산다 이런 데 보면은 막 연예인들 한강뷰 아파트에 혼자 살고 그러잖아요. 1, 2인 가구여도 여유만 되면 그렇게 막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들 말고 1, 2인 가구들 중에서 노인 가구 비중도 되게 큰데요. 근데 이분들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그런 곳의 수요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월세를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 투자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요층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여러분, 제가 실패한 입장에서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감가상각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체감상은 2, 3년 정도마다 그냥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텔은 재건축을 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낡아가는 거고요. 계속 감가상각만 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피스텔은 용적률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지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월세 따박따박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일단 임대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를 좀 각오하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월세 받는 거에 대한 세금까지 있어요. 원래는 1년 동안에 2천만 원 이하까지의 월세라고 하면 봐줬는데 이제는 그걸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소득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월세까지 받으시면요, 진짜 세금 폭탄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부동산은 호재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호재, 이거 우리가 진짜 참 좋아하는 단어죠. 근데 부동산은요, 호재의 생존율이 10% 미만이라고 해요. 부동산 호재는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7, 8개 정도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재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생까지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호재는 호되게 당하는 재앙이다. 그러니까 땅 파는 것 보고 투자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땅 파는 척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분양사무소 같은데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셨으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되게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좀 가려서 걸러서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10년 계획을 미리 다 발표를 하니까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하면 근데 정말 오래오래 대대손손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부동산은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매수하실 때 더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앞서 제가 부동산 멘토분들께 배웠던 꿀팁을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자는 거였고요. 그리고 2번째는 오르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부동산 시세 변동의 핵심, 바로 돈의 유동성과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번째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별로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호재는 뭐다? 호재는 호되게 당하는 재앙이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도 중요하지만요, 실거주집 매수를 하실 때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실거주 부동산 우리가 매수할 때 투자자 관점으로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거 내가 살 집이니까 우리 가족만 좋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결혼 안 할 거니까 학구는 별로 안 중요해. 그리고 차가 있으니까 대중교통이 있을 필요 있나? 지하철역 근처는 괜히 비싸기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산 좋고 물 좋고 한적하고 학교도 없고 그런 곳에 투룸을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매수를 하고 나서 그 이후가 문제예요. 여기저기 막 집값이 너도 나도 오르는데 우리 집 가격만 오르지 않는다면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당장의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그리고 내 실거주 관점에 딱 맞는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를 결정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합니다. 지금 여유 자금이 있어서 부동산 매수를 고민을 하시고 있거나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 자금을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자 멘토분들의 조언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이겠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